집 수리를 마친 지 고작 석 달이었다. 거실 공기 중에는 아직 은은한 새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 냄새는 나에게 단순한 화학약품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얻어낸 자유의 향기였고 60여덟 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나만을 위해 지어진 성역의 증거였다. 나는 막 배달된 베이지색 소파의 등받이를 부드러운 융천으로 닦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먼지 하나 없는 마룻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었고 나는 그 평화로움 속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다. 그때였다. 띠띠띠띠 철컥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요를 찢었다. 노크 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없었다. 내 딸 박지은은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아니, 들어왔다기보다는 밀고 들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은은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사위 이민호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지은은 인사 한마디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정성스레 닦고 있던 소파나 큰맘 먹고 새로 깐 원목마루 혹은 내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거실의 구조와 크기를 훑고 있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엄마, 잘 됐네. 시부모님,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오실 거야. 다 결정했어. 나는 쥐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멍하니 서서 내 35살 난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말투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면 누구겠냐는 듯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이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내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동대문 의류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모은 돈이었다.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내 노후 자금. 내 피와 땀. 그리고 굽어진 허리와 맞바꾼 7천만 원이 고스란히 이 집에 녹아 있었다. 벽지 하나, 타일 한 조각, 조명갓의 모양까지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내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보상이자 남은 생을 위로받기 위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사위 이민호가 지은의 등 뒤에서 걸어 나오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특유의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모님, 사람 북적대면 좋잖아요. 저희 부모님 아주 수더분한 분들이라 장모님 귀찮게 안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혼자 적적하셨을 텐데 잘된 일이죠. 내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였다. 아니, 그것은 일방적인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미 모든 결정을 끝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박동이 한 박자 건너뛰더니 이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은은 내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잠깐만 계시는 거야. 두 분이 살던 아파트 파시고 새 집 정리될 때까지만. 길어봤자 몇 달 안 걸려. 하지만 지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딸은 거짓말을 할 때면 늘 오른쪽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 그녀의 손이 귓불을 쉴 새 없이 문지르고 있었다. 그래요, 장모님. 민호가 재빨리 거들었다. 원래 살던 아파트 매매 잔금 문제 때문에 붕 뜨는 기간이 좀 생겨서요. 짐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호텔에 계시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짐도 다 처분하고 꼭 필요한 것만 들고 오신다니까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할 겁니다. 나는 가칠해 놓은 티끌 하나 없는 크림색 벽을 바라보았다. 내 손으로 직접 고른 그 따뜻한 색감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거대한 슬픔이, 아니 거대한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엄마,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뭐라도 말 좀 해봐. 엄마도 좋지. 나중에 심심하지도 않고 말동무도 생기고. 지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며 건성으로 말했다. 이미 이 일은 번복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태도였다. 나는 묻고 싶었다. 왜 나랑 먼저 상의하지 않았니? 왜 내가 당연히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니? 이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늘 그랬듯 딸이 저렇게 강압적이고 뻔뻔한 태도로 나오면 나는 목구멍이 꽉 막혀버리곤 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습관,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삼켜온 내 나약한 성정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민호는 이미 내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새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마치 줄자를 들이대고 치수를 재는 인테리어 업자 같았다. 이쪽에 식탁을 놓으면 되겠네. 아버지 식탁이 좀 큰데. 그리고 거실 소파를 창가 쪽으로 좀 밀면 어머니 안마의자가 들어갈 자리가 나오겠어.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내 가슴을 내리쳤다. 안마의자라니. 나는 이 거실의 여백을 사랑했다. 꽉 채우지 않은 공간이 주는 그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덩치 큰 안마의자를 들여놓겠다니. 민호 부모님, 짐은 얼마나 가져오신다니. 겨우 입을 떼어 물었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 별로 없어요. 최 여사님. 아, 아니 시어머니가 짐 많이 줄이셨대요. 지은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을 너무나 잘 알았다. 저런 애매모호한 대답은 절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나는 새로 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어두워진 거실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겨우 내 집다운 집에서 살아보려는 게 죄란 말입니까? 섬유 공장의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이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덜컹거리는 첫 버스를 타고 공장에 나가 밤 11시가 넘도록 재봉틀 페달을 밟았다. 눈이 침침해져 바늘귀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돋보기를 2개씩 겹쳐 쓰고 실을 꿰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다. 8살, 전쟁통에 피난 내려와 남의 집 겹방살이로 시작했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색깔, 내가 진짜 원하는 가구로 채운 공간이었다. 할부로 산 원목 식탁, 며칠 밤을 새워 직접 바느질에 만든 하늘색 리넨 커튼, 그리고 매장에서 한눈에 반해 내 달치 월급을 털어 산 저 소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은 낯선 두 사람을 위해 재배치되어야 한다니. 지은은 시부모님도 노인네들이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 나는 노인이 아닌가? 나도 68이다. 평생 남을 위해 일하고 남편 수발 들고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택감처럼 태워버린 나다. 이제야 겨우 쟤만 남은 인생을 추스려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려는데 왜 아무도 내 필요는 궁금해하지 않는가. 부엌에서 들려오던 딸과 사위의 대화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내 공간을 마치 공유 자원인 양 떠들었다. 내 집을 마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화기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엄마, 준비됐어. 낯선 사람들과 살 준비. 매일 아침 눈 뜨면 남이랑 마주칠 체력은 있어. 그들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는 낡은 가구처럼 아무 불평 없이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라고 단정지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다 못해 몇 번이고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벽을 쓰다듬고 소파 쿠션을 바로 놓으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새 집의 냄새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이 냄새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곧 닥쳐올 침입자들의 냄새에 덮여 영영 사라져 버릴까봐. 일주일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약속한 토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지은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체크리스트야. 상의가 아니었다. 지시였다. 안방에 있는 그 자개 장롱. 그거 비워야겠어. 시부모님이 안방 쓰셔야 하니까. 엄마 짐은 뒤쪽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게 낫겠지. 공간 활용면에서 그게 효율적이잖아.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안방을 비우라고? 당연하지. 두 분이시잖아. 엄마는 혼자고, 그리고 아버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침대를 쓰셔야 해. 엄마는 바닥에서 자는 거 익숙하잖아? 뒤쪽 작은 방. 그곳은 예전에 창고로 쓰던 방이었다. 북향이라 볕도 잘 들지 않고 습기가 차서 겨울이면 곰팡이가 슬기도 하는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지금은 내 잡동사니와 청소 도구, 그리고 계절 지난 옷가지들을 넣어두는 곳이었다. 내 딸이 내 집에서 나를 하녀 방이나 다름없는 창고방으로 쫓아내고 있었다. 지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이건 아니지 않니? 우리 앉아서 다시 얘기하자. 나도 늙은이다. 나도 내 습관이 있고 내 잠자리가 중요해. 어떻게 주인을 창고방으로 보내니? 지은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나를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 달래듯 쳐다보았다. 아유 엄마, 제발 좀 이기적으로 굴지 마. 잠깐이라니까. 그리고 엄마 예전에 사람 북적이는 거 좋아했잖아. 잔치하고 손님 치르는 거 좋아했으면서 왜 그래? 다 같이 살면 재밌을 거야. 사람 북적이는 걸 좋아했다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윙윙거렸다. 그래, 나는 사람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베풀 여력이 있을 때, 내가 원해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의 이야기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공간을 침범당하고 내 프라이버시를 강탈당하는 것을 북적이는 즐거움이라고 포장하다니.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이민호가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간단한 짐이라더니 트럭 짐칸에는 이사짐 센터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주방 용품, 거실 장식, 겨울 이불, 서적, 안마의자, 박스에 적힌 글씨들을 보며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지은은 내가 넋을 잃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변명했다. 한 번에 옮겨놓는 게 편하잖아. 왔다 갔다 하느라 기름값 쓰는 것보다 누구를 위한 편함인가.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조수석에서 칠순에 놓인 이상철이 내렸다. 꼿꼿한 자세,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에게 인사를 하기는커녕 인부들에게 손짓하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어이, 저거 조심해. 그 안마의자 비싼 거야. 거실 창가 쪽으로 나. 그는 나에게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영토였던 것처럼, 혹은 점령군 사령관처럼 행동했다. 그 뒤를 이어 최명숙이 내렸다. 65, 짙은 화장에 뽀글거리는 파마머리. 그녀는 내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위생 검열관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어머, 현관이 좀 좁네. 신발장이 너무 작아서 우리 신발 다 들어가려나 몰라. 그것이 첫마디였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내가 가장 아끼는 베이지색 소파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보았다. 이 소파는 색깔이 너무 밝아서 떼타겠어. 그리고 배치가 이게 뭐니? TV 보기에 너무 멀잖아. 여보, 이거 좀 당겨요. 내 꿈이었던 소파. 내가 4개월을 꼬박 모아 산 그 소파가 순식간에 비실용적인 가구로 전락했다. 그리고 사부인, 커튼이 너무 얇아요. 우리 바깥 양반은 빛 있으면 잠을 못 자는데 암막 커튼으로 바꿔야겠어. 그녀의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명령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옆에 서 있던 지은의 태도였다. 아, 네, 어머니. 제가 바로 주문할게요. 일단 있는 거 쓰시고 며칠만 참으세요. 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나는 그 거실 한복판에 서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내 존재가, 내 취향이, 내 소유권이 실시간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내 집이 유린당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다. 인부들은 내 안방에 있던 자개 장롱을 억지로 드러내 작은 방으로 구겨 넣었다. 그 과정에서 방문틀에 흠집이 생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안방벽에는 그들이 가져온 촌스러운 풍경화 액자가 내 수묵화 액자를 밀어내고 걸렸다. 부엌은 더 가관이었다. 최명숙은 내 찻잔 세트와 그릇들을 싱크대 하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거나 박스에 담아 베란다로 빼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휘황찬란한 꽃무늬 접시들과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 통들을 진열했다. 이상철은 거실 중앙에 자신의 65인치 대형 TV를 설치하고 케이블 채널 설정을 제멋대로 바꿔버렸다.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채널은 저 뒤쪽 번호로 밀려났다. 해질 무렵 내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었다. 낯설고 어수선한 마치 타인의 욕망으로 덕지덕지 기워진 누더기 같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지은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묘한 성취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낫지 않아? 사람 사는 집 같고 더 훈훈하네. 사람 사는 집 같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혼자 살던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단 말인가? 내 고요함은 죽음이었고 저들의 소음과 무질서만이 생명이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창고방의 딱딱한 간이 침대에 누웠다. 안방 침대는 이제 사돈 부부의 차지였다. 얇은 벽 너머로 안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귓가를 찔렀다. 여보, 매트리스가 좀 푹신한 것 같지 않아? 허리 아플까 걱정되네. 그러게. 내일 민호한테 말해서 라텍스 좀 깔아달라고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저 거실 조명 너무 어둡더라. 눈 침침해서 원. 그들은 내 침대, 내 조명을 평가하고 있었다. 마치 호텔방에 들어와 룸서비스를 불평하는 투숙객들처럼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될 줄은 몰랐다. 그들은 정말로 자기 집처럼 굴고 있었다. 정작 진짜 주인인 나는 30년을 산 내 집에서 낯선 이방인이 되어 쪼그려 누워 있는데 눈을 감고 오늘 아침까지의 거실 풍경을 떠올려 보려 했다. 오직 나만의 질서가 있던 부엌, 햇살이 비치던 고요한 마루. 하지만 그 기억은 벌써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단 12시간 만에 나는 집주인에서 얹혀 사는 식객으로 전락했다. 민호는 일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시적이 언제까지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그 끝은 누가 결정하는가? 집주인인 나인가? 아니면 이사 트럭과 함께 내 삶을 점령해버린 저들인가? 심장이 쿵쿵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것은 1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였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공포.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생의 습관대로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조심스럽게 창고방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이상철이 내 식탁 상석에 앉아 내 프라이팬에 내 계란으로 후라이를 하고 내 냄비에 국을 끓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사부인. 그는 신문을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말했다. 아침 인사가 아니었다. 그저 이 집에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투였다. 아침 드시게요? 내가 멍하니 물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먹을 게 별로 없더구먼. 김치도 너무 익었고 내 냉장고를, 내 살림을 평가질하며 그는 쩝쩝 소리를 내며 밥을 먹었다. 잠시 후 최명숙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녀는 나오자마자 찬장을 열어보더니 대뜸 타박을 시작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 국산 귀리 오트밀 없어요? 우리 바깥 양반은 아침에 그거 드셔야 화장실 가시는데, 그리고 커피도 디카페인이 없네. 카페인 먹으면 심장이 뛰어서 안 되는데. 그녀는 마치 내가 호텔 매니저라도 되는 양, 투숙객의 기호를 맞추지 못한 것을 질책했다. 이건 제 살림입니다. 제가 먹는 것만 사다 놨죠. 내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그러자 최명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피식 웃었다. 어머 사부인, 섭섭하게 왜 이러실까? 이제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 살면 서로 맞춰가는 거지. 니거 내거가 어디 있어요. 노인네들 입맛 좀 고려해줘요. 가족, 그 따뜻했던 단어가 이토록 징그럽게 들릴 수 있다니. 그것은 덫이었다. 나를 옥죄고 내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쳐놓은 명분 좋은 덫. 오전에 지은이 반찬을 싸들고 들렀다. 시부모가 거실을 차지하고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내가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은은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다. 와, 보기 좋네.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요. 엄마, 어때? 북적북적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 나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온기는 나를 태워 죽일 듯이 뜨거웠고 이 활기는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내 집에 그들만의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배제한 규칙이었다. TV 채널권은 이상철에게 있었고 식사 메뉴와 시간은 최명숙이 정했다. 지은은 매일 전화해서 평화를 강조했지만 그 평화는 전적으로 나의 굴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엄마, 아침 식사 시간을 좀 늦추면 어때? 사돈 어른이랑 시간 겹치지 않게. 엄마가 7시에 드시고 두 분이 8시에 드시면 되잖아. 엄마, 저녁에 두 분 드라마 보실 때는 엄마 방에 들어가서 엄마 취미 생활에 뜨개질 좋아하잖아. 내 방, 그 좁아터진 창고방에서. 내 집은 이제 그 2평짜리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내 거실, 내 부엌, 내 베란다는 모두 점령당했다. 내 인생은 이 불청객들의 궤도 주변을 도는 초라한 위성이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갈 곳이 없어. 내 집 거실 구석, 에어컨 옆 작은 스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이상철이 아들 민호에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니네 장모님 사람 참순해서 다행이다. 근데 말이야, 좀 답답해.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가장 노릇을 하는데 눈치껏 좀 빠져주지 않고 여기 가장이 누군지 집안 돌아가는 꼴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게요, 아버지.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가장. 내 집에서 누가 가장 노릇을 해. 이 집은 내가 샀다. 재산세도 내가 낸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가꾼 건 나 김영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저들은 단순히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었다. 저들은 내 집을, 내 인생을, 내 존엄을 삼키러 온 약탈자들이었다. 지은과 민호, 그리고 저 노부부는 그들만의 견고한 왕국을 건설했고 그곳에서 나는 운 좋게 얹혀 사는 늙은 하녀일 뿐이었다. 나의 68년 인생이 수십 년의 헌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그날 밤 나는 창고방의 눅눅한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옆방에서는 이상철의 코 짖다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내 집에서 말라 죽지 않겠다고. 이대로 투명 인간으로 사라지지 않겠다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복수를 준비하겠다고. 동거 3일차. 집안의 권력 구도는 잔인하리만치 명확해졌다. 내 집 거실에서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집 안을 떠도는 투명한 유령이자 눈의 가시 같은 객식고에 불과했다. 거실의 패권은 이상철에게 넘어갔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리모컨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다. 볼륨을 어찌나 크게 틀어놓는지. 창고방 문을 닫아도 앵커의 목소리가 우문거리며 벽을 타고 넘어왔다. 내가 30년 동안 저녁 8시 뉴스 뒤에 챙겨보던 일일 드라마는 이제 이 집에서 금지된 콘텐츠가 되었다. 아, 뉴스 좀 봅시다. 뉴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저런 뻔한 드라마 봐서 뭐해. 그가 채널을 획 돌리며 내뱉는 말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엌이라고 내 편은 아니었다. 최명숙은 부엌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그녀는 동선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내 살림살이의 위치를 모조리 바꿔버렸다. 간장 종지 하나를 찾으려 해도 싱크대 문을 5번은 열었다 닫았다 해야 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녀가 정한 새로운 규칙들이었다. 사부인 콩나물은 국산만 사요. 수입산은 비려서 못 먹어. 그리고 두부는 꼭 손두부로 사오고, 장보기 목록은 그녀가 정했고, 짐꾼 노릇과 계산은 내 몫이었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나를 무너뜨린 것은 사소한 공과금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최명숙이 식탁에 앉아 나를 불렀다. 사부인, 우리 인터넷이랑 케이블 TV 요금제 좀 바꿔야겠어요. 지금 쓰는 거 속도도 너무 느리고 채널도 몇 개 안 나오네. 기가 인터넷인가 뭔가 하는 걸로 바꾸고 채널도 프리미엄으로 늘립시다. 지금 것도 쓰는데 불편함 없는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아이고, 젊은 애들, 아들 내외도 와서 인터넷 쓰고 하려면 빨라야지. 그리고 가습이 말인데 난방 좀 팍팍 톡시다. 노인네들이라 추위 타서 못 써. 아끼다 똥 된다는 말 몰라요? 그러면서 그녀는 덧붙였다. 어차피 사부인이 가장 어른이고 집주인이니까. 이런 공과금은 사부인 앞으로 달아놓는 게 맞겠죠. 우리가 얹혀 사는데 생활비까지 다 내라 그러면 야박하잖아. 하하하, 공평. 그녀가 입에 담은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게 공평인가? 내 안방을 차지하고 나를 창고로 쫓아낸 게 공평인가? 내 생활 패턴을 모조리 그들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는 게 공평인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내 돈으로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고 난방비를 내는 게 공평인가? 모든 것이 그들에게만 공평했고 정작 집주인인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날 오후 지은이와 민호가 거실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이쪽 벽을 트면 공간이 더 나오려나? 아니야. 내력벽이라 건드리면 안 돼. 차라리 뒤쪽 베란다를 확장하는 게. 그들이 내 집 구조 변경을 논의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었다. 사돈 부부가 잠시 경로당에 마실 나간 틈을 탄 것이었다. 안방. 30년 동안 내가 잠들고 깨어났던 곳.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묻어있고 지은이가 젖먹던 시절의 냄새가 배어있던 나의 성역.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낯선 싸구려 향수 냄새였다. 최명숙이 쓰는 화장품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 침대, 내 화장대, 내 서랍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대 위에는 최명숙의 온갖 영양크림과 빗, 머리카락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이상철과 최명숙, 그리고 민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나의 흔적은, 나의 역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라면 박스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 매직으로 대충 잡동산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잡동산이라고 분류해 처박아둔 것은 내 인생 그 자체였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박스 안에는 30년 전 양재 학원 수료증이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다. 내가 밤새워 만든 지은의 베넷 저고리, 돌아가신 남편이 연애 시절 보내왔던 누렇게 바랜 연애편지 묶음, 그리고 지은이가 첫 월급을 타서 사줬던 스카프, 소중하게 액자에 넣어두었던 우리 가족 사진은 유리끼리 부딪혀 금이 간 채로 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들은 내 보물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내 안방에서 나의 역사는 철저히 지워졌고
그 자리를 뻔뻔한 침입자들의 현재가 차지하고 있었다. 엄마,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가 안방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박스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 나를 일으키거나 위로하는 대신 짜증을 냈다. 엄마, 남의 방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게 정리해서 짐 싸둔 건데 그걸 왜 또 헤집어놔? 남의 방. 내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지은아, 이게 남의 방이니? 내 방이다. 내가 30년을 산 내 방이야.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건조했다. 그리고 저 박스 안에 있는 건 쓰레기가 아니다. 내 아빠 편지고 내 어릴 때 사진이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쑤셔 박을 수가 있니? 지은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녀는요, 며칠 사이 아주 능숙해진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지한 노인을 대하는 젊은이 특유의 인내심을 억지로 짜내는 듯한 그 표정. 엄마, 제발 감상적으로 굴지 좀 마. 공간이 부족하잖아.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 당장 안 쓰는 옛날 물건들은 좀 치워두는 게 맞아. 나중에 다시 꺼내면 되잖아. 나중에. 그 기약 없는 나중에를 위해 내 지금은 짓밟혀도 된다는 것인가? 그녀는 내 추억을 신문지 뭉치처럼 구겨 박스에 쳐넣어 놓고 마치 내가 철없는 아이처럼 장난감을 어지럽혔다고 나무라고 있었다. 지은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모르니? 지은은 내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 몰라. 엄마, 지금은 그냥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돕는 시기라고. 민호 씨네 부모님 집 팔고 갈 데 없어서 오신 거잖아. 우리가 방 남으니까 쓰는 거고. 그게 그렇게 복잡해. 그냥 좀 네 하고 넘어가 주면 안 돼?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일일 것이다. 삶이 송두리째 뒤집혔는데도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한 단 한 사람, 나를 제외하고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상철 가족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고 채널을 어디로 돌릴지 신나게 떠들었다.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TV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듯 창고방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계획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순종적이고 자기 주장 없고 자식이라면 껌뻑 죽는 김영자가 감히 무슨 일을 벌이겠냐고 비웃고 있을 테니까. 나는 평생을 타협하고 양보하며 살았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거덜났을 때도 그 빚을 갚느라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공장 미싱 일을 전전하면서도 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픈 친정어머니를 10년 넘게 수발들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다. 나는 늘 좋은 사람, 착한 이웃, 희생적인 엄마였다. 하지만 68살. 내 집에서 낯선 사람 취급을 받으며 쭈그려 앉아있는 지금에야 깨달았다. 그 착함이 나를 호구로 만들었다는 것을. 나의 배려가 그들에게는 권리가 되었고 나의 침묵은 동의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동거 4일째 지은이가 가져온 소식은 내 모든 불길한 예감을 현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엄마, 우리끼리 상의해 봤는데 집 구조를 좀 더 영구적으로 손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이는 식탁 위에 도면 비슷한 것을 펼쳐놓았다. 민호 씨 친구 중에 건축하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와서 보더니 엄마가 쓰는 뒤쪽 창고방 있지. 거기를 좀 확장해서 증축할 수 있대. 뒤뜰 쪽으로 좀 더 내서 별채처럼 만드는 거지. 거기에 화장실도 따로 넣고 싱크대도 작게 하나 넣고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지내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 독립된 공간이니까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고 우리도 본체 넓게 쓰고 서로 부딪힐 일 없고 좋잖아. 완전 독립 세대처럼 만드는 거야. 말은 번지르르 했다. 독립성, 프라이버시. 하지만 본질은 명확했다. 그들은 본체, 즉 내 거실과 내 주방, 내 안방을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나를 저 뒤뜰, 볕도 안 드는 곳에 한여방 같은 별채를 지어 그곳으로 유배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지은이는 이 끔찍한 계획을 마치 나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인 양 포장하고 있었다. 눈을 반짝이며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엄마, 이거 진짜 대박 아이디어 아니야. 나중에 집값도 더 오를걸?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공사비는 누가 내니? 대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에이 엄마, 당연히 엄마 집이니까 엄마가 내야지. 이건 엄마를 위한 투자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 집 다 내 거 될 텐데 미리 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민호 씨가 견적 뽑아봤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 엄마 통장에 남은 돈으로 충분히. 생각보다 안 비싸. 집주인인 나를 내 집 마당 구석으로 몰아내는 비용이 안 비싸단다. 내 노후 자금, 내 피 같은 돈으로 나를 가두는 감옥을 짓겠다니. 그 순간 나는 명확하게 보았다. 내 딸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착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탐욕에 눈이 멀어 엄마를 짐짝처럼 취급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래, 생각해보마.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 화를 내거나 거절하면 그들은 온갖 가머니설로 나를 설득하려 들 것이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 우리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나를 정신병자 취급할지도 모른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무덤을 파는 일에 돈을 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돈으로 나를 유배 보내는 일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며 뒤뜰 구석에서 늙어 죽어가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시간. 그들이 맞기엔 이미 너무 늦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 날벼락을 떨어뜨릴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기 전에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희생하는 엄마 김영자가 아니라 40년 동안 거친 세파를 헤치고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 김영자를 기억하는 사람. 나는 내 오랜 친구 정수기를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이상철 가족이 식탁을 점령하고 아침 메뉴를 두고 떠들썩하게 토론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진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립스틱을 꼼꼼하게 발랐다. 그리고 핸드백을 챙겨 들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 어디가?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나갈 거다. 어디를? 누구 만나러? 최명숙이 마치 기숙사 사감처럼 날카롭게 물었다. 정숙이 만나러 갑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다. 중요한 상의를 좀 할 게 있어서요. 이상철이 신문을 보던 눈을 들어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중요한 상의? 무슨 상의를 남이랑 해? 가족끼리 해야지.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가 그들의 험담이라도 하러 가는 것을 감시하는 교도관 같았다. 내가 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허락과 보고가 필요한 일인가? 우리 나이 된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점심은 먹고 들어와요? 저녁 쌀 안 쳐? 라고 묻는 최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문을 닫아버렸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발로 문을 나섰다. 정숙이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차가운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다. 지난 몇 주간 나를 짓눌렀던 혼란과 슬픔이 걷히고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깨달았다. 문제는
돈 거 그 자체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아 갔다는 점이었다. 내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내 집을 개조하고 내 일상을 파괴하면서 내가 그에 대해 불평할 권리조차 없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문제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정숙이네 집으로 향하는 김영자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순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제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해도 칼을 빼들 준비가 된 어머니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정숙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영자. 철문이 열리고 정숙이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짓다가 이내 굳어버렸다. 30년 지기 친구는 내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단번에 읽어냈다. 영자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낯빛이 흑빛이야. 몸은 안 아파. 근데 마음속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지로 삼키느라 가슴이 뻐근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 끌어 부엌 식탁에 앉혔다. 그 식탁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잔의 믹스커피를 마시며 남편 흉을 보고 자식 자랑을 하고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토해내던 우리의 대나무 숲이었다. 그 익숙한 공간. 낡았지만 주인의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한 식탁에 앉자마자 나는 무장해제되었다. 정수가, 나 아무래도 내 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였다. 법적으로 뺏겼다는 게 아니야. 야금야금 한 조각씩 내 허락도 없이 갉아먹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 집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정숙은 말없이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지은이가 시댁 식구들이 이사 온다고 통보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소파를 뺏긴 일, 안방에서 쫓겨나 창고방으로 밀려난 일, 내 그릇들이 베란다로 치워진 일, 그리고 마침내 내 돈으로 뒷마당에 내가 살 별채를 짓겠다는 그들의 계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동안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했던 가시들을 토해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숙의 표정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여장부였다. 내가 말을 마치고 흐느끼자 정숙은 식탁을 탁 치며 말했다. 김영자, 너 지금 상황이 뭔지 똑바로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이가 나를 설득할 때 쓰던 그 동정 어린 말투와는 차원이 달랐다. 정숙은 나를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친구로 대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얹혀 사는 게 아니야. 내 딸이랑 사위가 지금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너를 고려장 지내고 있는 거야. 산속이 아니라 내 집 뒷마당에다가. 고려장. 그 섬뜩한 단어가 내 정수리에 꽂혔다. 나는 몸서리쳤다. 아니야, 정수가. 잠깐 이랬어. 몇 달만 있으면 나간다고. 정숙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내 말을 끊었다. 영자야, 정신 차려. 걔들이 집 보러 다닌다는 소리 한 번이라도 했니? 부동산에 전화하는 거 봤어? 구직 자리 알아보고 있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지난 3주 동안 그들 입에서 이사, 새집, 일자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리모델링, 증축, 장기적인 생활 규칙 같은 단어들만 난무했다. 그 별채 짓겠다는 거. 그게 결정적인 증거야. 잠깐 살다 갈 사람들이 왜 내 돈 들여서 공사를 해? 그건 너를 본체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자기들이 안방 차지하고 영원히 눌러앉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너는 내 돈 내고 내 감옥을 짓는 거고. 정숙의 분석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내가 막연하게 느끼면서도 차마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을. 그녀는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내어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세상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고개를 떨구자 정숙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자책할 시간 없어.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정숙은 일어나서 주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전을 짤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너 가진 돈 얼마나 있어? 집 문서는 지은이 명의로 된 거 하나라도 있니? 집은 온전히 내 명의야. 대출도 15년 전에 다 갚았어. 등기 권리증도 내 금고에 있고 지은이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어. 정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됐네. 그게 제일 중요해. 법적으로 이 집의 절대적인 주인은 너야. 문제는 네가 그동안 주인 행세를 안 하고 눈치 보는 하숙생처럼 굴었다는 거지. 현금은 리모델링하고 남은 노후 자금이 좀 있어. 내가 액수를 말하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당분간 버티기에 충분해. 자, 영자야. 이제 결정해야 해. 넌 도대체 뭘 원하니? 그냥 네가 참으면 가족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죽은 듯이 살래? 아니면 시끄러워지더라도 내 인생 되찾을래?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내 집을 되찾고 싶어. 내가 원할 때 TV 보고, 내가 원할 때 자고, 내 컵으로 커피 마시는 삶, 내 공간의 주인으로 사는 삶. 그거 하나면 돼. 좋아. 그럼 우리 그 목표를 달성해보자.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네가 독해져야 해. 그날 오후 정숙과 나는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내 인생을 건 탈출 계획을 짰다. 그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유치한 싸움이 아니었다. 법과 자본의 논리를 이용한 아주 조용하고 시스템적인 반격이었다. 정숙의 계획은 대담했다. 첫 번째, 은행에 가서 자산관리 상담부터 받아 이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렸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집을 세를 줘. 그래. 내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나와서 따로 사는 거야. 내 집은 남한테 세를 주고 그 돈으로 너는 실버타운이나 편한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는 거지. 내 머리 위로 전구가 켜지는 기분이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내가 그 집에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집이 나를 괴롭히는 감옥이 되었다면 내가 나가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그 집을 이용해 돈을 벌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해? 절대 입 뻥긋도 하지 마. 정숙이 내 손등을 찰싹 때렸다. 지은이한테 말하는 순간 넌 끝이야. 엄마가 어떻게 가족한테 돈을 받아? 엄마가 너무 계산적이다. 우린 가족이잖아. 하면서 눈물로 호소할 게 뻔해. 넌 마음 약해서 또 주저앉을 거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도장 찍고 난 뒤에 통보해야 해. 알았어? 정숙의 말이 100번 옳았다. 지은이는 이미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데 도가 터 있었다. 상의는 불가능했다. 선조치 후보고만이 살 길이었다. 알았어. 명심할게. 그날 오후 정숙은 나를 이끌고 내가 20년 넘게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으로 갔다. 은행 창구의 장 과장은 언제나처럼 친절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내가 집을 임대 놓고 내가 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네? 김 여사님. 갑자기 이사를 가신다고요? 지금 사시는 집 리모델링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 연세에 환경을 바꾸시는 건 좀, 이 연세, 또 그 말이다. 나이 들었으니 변화하지 말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의 압박.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장 과장.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려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한 투자요. 내 단호한 눈빛에 장 과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정숙이 옆에서 식탁 아래로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장 과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금 여사님 댁 위치가 역세권이라
보증금 끼고 월세로 돌리면 꽤 쏠쏠합니다. 요즘 그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가 제시한 숫자는 놀라웠다. 내 연금과 합치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돈이 매달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실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곳인데 보증금도 여사님 자금 사정 내에서 해결되고 월 관리비는 집세 받은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남는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장 과장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내 심장은 기대감으로 쿵쿵 뛰었다. 경제적 자유, 공간적 자유. 내가 굳이 그들에게 구차하게 얹혀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산가였던 것이다. 단지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빈털털이라고 착각했을 뿐. 임대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는 거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2년 뒤에 여사님이 다시 들어가고 싶으시면 세입자 내보내시면 되고요. 집주인은 여전히 여사님이니까요. 안도감이 밀려왔다. 집을 파는 게 아니다. 잠시 빌려주고 나는 내 인생을 즐기러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정숙과 함께 장 과장이 추천해준 실버 아파트를 보러 갔다. 이름은 노블 레지던스.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숲을 끼고 있는 쾌적한 단지였다. 입구에는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었고 로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다. 안내를 맡은 임 실장이라는 여자가 우리를 7층 모델하우스로 안내했다. 여기 입주민들은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취미 활동을 같이 하시죠. 식사도 단지 내 식당에서 호텔식으로 제공되니까 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탄성을 질렀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다. 남향으로 난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바닥은 턱이 없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었고 욕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베란다였다. 작은 티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아담한 베란다 너머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내려다 보였다. 정수기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나를 보며 말했다. 상상해봐, 영자야. 여기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야. 누가 밥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TV 소리 줄이라고 잔소리하지도 않아. 네가 원하면 밤새 책을 읽어도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눈앞에 그 풍경이 그려졌다. 지옥 같은 내 집 거실, 눈치를 보며 쭈그려 있던 내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이곳은 천국처럼 느껴졌다. 여기로 할게. 나는 결심했다. 계약합시다. 임 실장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로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상철 부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 널려 있었다. 지은이는 주방 식탁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풍경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공간을 침범한 약탈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곧 방을 빼야 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불쌍한 세입자들로 보였다. 나는 묘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실을 가로질렀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왔어? 친구랑은 잘 놀았고? 지은이가 건성으로 물었다. 그녀는 내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 아주 잘 놀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지은이가 나를 불러세웠다. 아, 엄마, 잠깐만. 그 별채 공사 말인데. 김 소장님, 건축업자, 이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할 수 있대. 벽지 색깔은 뭘로 할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베이지색으로 할까? 지은이는 들떠 있었다. 자기 딴에는 엄마의 새 집을 꾸며준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모양이었다. 아니,
엄마를 본체에서 빨리 몰아내고 싶은 조급함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돈이 어디 있니? 꼭 해야 하니라며 사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연기자가 되기로 했다. 글쎄다. 큰돈 들어가는 일인데 신중해야지. 며칠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다오. 지은이는 살짝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인부들 일정 잡아야 하니까 오래 끌지 않을 거야. 걱정 마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다음 주면 공사 인부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이사짐 센터 트럭이 들이닥칠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창고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은 비좁고 눅눅한 방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노블 레지던스의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다. 나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 내 인생을 되찾을 완벽한 탈출극을 완성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순종적인 늙은 장모로, 그들이 나가고 나면 냉철한 전략가로, 지은이가 출근하고 사돈 부부가 노인정이나 산책을 나간 사이 나는 바쁘게 움직였다. 부동산 세 군데에 전화를 돌려 시세를 확인하고 가장 믿을 만한 중개인을 불렀다. 물론 그들이 집에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은행 서류를 정리하고 이삿짐 센터에 견적을 문의했다. 가장 어려운 건 짐 정리였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정수기가 준 리스트를 펴들었다. 필수품, 사진, 귀중품, 계절 옷, 추억이 담긴 소품. 버릴 것, 대형 가구, 가전제품, 낡은 이불, 가구랑 가전은 놔두고 가. 그래야 풀옵션으로 새놓기 좋고 새 아파트에는 어차피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 없어. 정숙의 조언은 현실적이었다. 나는 안방에 갇혀있는 내 보물 상자들을 생각했다. 그것들은 반드시 구출해야 했다. 정숙과 만난 지 정확히 2주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부동산 중개인이 데려온 신혼부부가 집을 보고 갔다. 그들은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 상태와 위치에 한눈에 반했다. 마침 그 시간 사돈 부부는 찜질방에 가고 없었다. 하늘이 도운 타이밍이었다. 어머, 집이 너무 예뻐요. 저희 바로 계약할게요. 신혼부부는 내가 내놓은 조건보다 더 높은 월세를 불렀다. 그만큼 집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었다. 그 돈이면 실버 아파트 월세를 내고도 남아서 매달 여행을 다닐 수도 있을 정도였다. 나는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내 가슴속 응어리 하나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입주는 언제로 할까요? 다음 달 1일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식탁 맞은편에서 이상철과 최명숙은 낄낄거리며 TV를 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를 시작하자며 나를 재촉했다. 엄마, 김 소장님한테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어.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그래,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내일 확실한 대답을 주마.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나조차 놀랐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드디어 허락했다고 믿는 눈치였다. 사돈 부부도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이제 곧 안방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온전히 자기들 차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표정들. 만약 그들이 내일 아침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알았다면 단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밥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일어났다. 먼저 들어갈게요. 창고방 문을 닫고 들어온 나는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확인했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긴 단촐한 가방이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편지지 3장을 꺼냈다. 하나는 지은이에게, 하나는 사돈 식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곧 이 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지은이에게 쓰는 편지가 가장 힘들었다.
펜 끝이 몇 번이고 허공에서 맴돌았다. 사랑과 원망, 미안함과 단호함이 뒤섞여 문장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써내려갔다. 내가 왜 떠나는지. 이것은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성적인 선택임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내 존재가 지워지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밤이 깊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집안이 고요해졌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고방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김영자의 독립선언이 시작되는 날이다. 새벽 5시. 내 몸 안에 새겨진 평생의 알람이 어김없이 나를 깨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지긋지긋한 창고방에서 눈을 뜨는 마지막 새벽이었다. 나는 쥐 죽은 듯 고요한 집안의 공기를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옆방 안방에서는 이상철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거실 소파에는 어제 그들이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와 맥주 캔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이 집에 침입한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다. 세수를 하고 미리 골라둔 가장 단정한 진회색 코트를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지난 몇 주간의 근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비장함마저 감도는 차분한 얼굴이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다. 평소라면 4인분의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느라 분주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내렸다. 또르르.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의식이시라는 것을. 나는 커피를 마신 뒤 품 안에 넣어두었던 세 통의 편지를 꺼냈다. 하얀 편지 봉투 3개가 어두운 식탁 위에서 유난히 하얗게 빛났다. 하나는 딸 박지은에게, 하나는 사돈인 이상철 최명숙 씨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곧 이 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 부부에게 남기는 안내문. 지은이에게 쓴 편지는 가장 두꺼웠다. 나는 그 안에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왜 떠나는지, 나의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인내였음을,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딸 지은아. 엄마는 널 사랑하지만 더 이상 내 의견이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지워지는 곳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사돈 부부에게 남긴 편지는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것은 편지라기보다는 통보서에 가까웠다. 집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그리고 퇴거 요청. 나는 편지들을 식탁 한가운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오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란히 올려두었다. 오전 6시, 나는 현관에 서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에 잠긴 거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러나 타인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어버린 나의 성정. 미련은 없었다. 슬픔도 없었다. 다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잘 있어라.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를 돈으로 환산해줄 낯선 사람들이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등 뒤에서 도어록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이자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신호탄이었다. 오전 8시. 나는 택시를 타고 노블 레지던스 705호에 도착했다. 미리 짐을 조금씩 옮겨둔 덕분에 방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새로 내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인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 TV 소리도 잔소리도 명령도 없는 완벽한 정적.
나는 그 정적을 음악처럼 감상했다. 내 손끝 하나하나에 자유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지금쯤 그들은 일어났겠지. 아침밥이 없는 식탁을 보며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얀 봉투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경악한 표정, 당황해서 허둥지둥할 모습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통쾌했다. 이것은 복수였지만 누구도 피 흘리지 않는 우아한 복수였다. 오전 10시 고요를 깨고 휴대폰이 울렸다. 정숙이었다. 여보세요. 영자야, 성공했구나. 수학이 넘어 정숙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방금 지은이한테 전화 왔어.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야. 너 어디 갔냐고, 무슨 일이냐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 나는 덤덤하게 물었다. 편지는 봤대? 봤지, 당연히 봤지. 사돈네 식구들은 넋이 나가서 말도 못하고 있대. 내가 쓴 내용 보고 기절초풍한 모양이야. 30일 이내 퇴거 요청. 야, 김영자. 너 진짜 독하게 썼더라? 정숙이 껄껄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지은이가 지금 너 찾으러 간다고 뛰쳐나갔어. 내가 모른 척 하려다가 너무 패닉 상태라 주소만 알려줬어. 곧 들이닥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았어. 고맙다. 정수가.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올 테면 와라. 나는 준비되었다. 더 이상 나는 도망칠 곳 없는 약자가 아니었다. 이곳은 나의 새로운 요새였으니까. 오후 2시.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퉁퉁 부은 지은의 얼굴이 떠 있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지은이 태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엄마, 지은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헐떡거렸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내 새 집을, 이 평화롭고 정돈된 공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둘러보았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비난이었다. 왜 말도 없이 사라졌느냐는 원망, 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느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식탁 의자를 빼내어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앉아라. 차라도 한 잔 줄까? 차? 지금 차가 넘어가? 엄마, 제정신이야? 편지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집을세를 줬다니? 이사를 가라니? 지은은 가방을 소파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이건 내 집이다. 나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내가 결정해.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맘대로 내 집을 쓸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다. 지은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상의. 내가 되물었다. 지은아, 지난 3주 동안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내 생활이 무너졌다고. 너는 들었어. 귀로는 들었겠지. 하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 너는 내 말을 투정으로 치부했고 노인네의 엄살로 무시했어.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우린 엄마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민호 씨 부모님도 갈 데 없으시고 엄마도 혼자 적적하니까 서로 돕고 살자고. 도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은아, 서로 돕는다는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야. 지난 3주 동안 희생한 건 나 하나뿐이었어. 너희 시부모, 그들은 내 안방을 차지하고 내 TV를 차지하고 내 밥상을 받으면서 왕처럼 살았다. 너는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 역할 면피했지. 사위, 처가살이 하면서 돈 아끼고 편했겠지. 나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나는 뭘 얻었니? 창고방, 눈칫밥, 내 집에서 하녀 취급. 지은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내 말이 너무나 정확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를 엄마라는 역할이 아닌 김영자라는 한 인간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녀가 진짜 묻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다. 그럼 민호 씨 부모님은 어떻게? 그건 민호와 그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분들 집 다 팔았단 말이야. 갈 데가 없어. 지은아,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분들이 집을 판 건 그분들의 결정이야. 내가 팔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작정이었다면 그건 그분들의 오판이지. 나는 그분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어. 지은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차갑고 이성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다. 엄마,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사돈 어른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매정한 게 아니야. 똑똑해진 거지.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 사본을 가리켰다. 새 세입자가 다음 달 1일에 입주한다. 계약금 이미 받았고 위약금 물어주지 않는 이상 계약 파기 못해. 법적으로 그분들은 30일 안에 나가야 해. 30일이면 집을 구하든 월세방을 얻든 충분한 시간이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진짜 너무해. 어떻게 이래. 내가 중간에서 뭐가 돼. 나는 울고 있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고 싶었다.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된다. 내가 딸을 위로하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끌려 들어가 영원히 한여로 살게 될 것이다. 지은아, 잘 들어라. 나는 울음 섞인 딸의 눈을 보며 말했다. 가족이 서로를 돕는다는 건 서로의 자립을 존중할 때 가능한 거야. 너희는 내 자립을 무너뜨리려 했어. 나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거야. 네가 지금은 원망스럽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긴 오후를 보냈다. 지은은 울다가 화를 내다가 애원하다가 결국 지쳐서 잠잠해졌다. 그녀는 내 결심이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더 이상 회유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훨씬 차분해진 모습이었다. 민호 씨가 대출 알아봤어. 회사 대출이랑 신용대출 끌어모아서 경기도 쪽에 작은 빌라 전세 얻기로 했어.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방법은 다 있기 마련이야. 너희도 할 수 있잖니. 내 집에 얹혀 사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서 선택했던 것뿐이지 길이 없었던 건 아니야.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엄마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정신 차리게 해줘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부부싸움이 있었을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 딸과 사위는 진짜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부모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른으로. 3개월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명숙이었다. 여보세요. 사부인?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당당하고 뻔뻔했던 톤이 아니었다. 한층 낮아지고 조심스러워진 목소리였다. 네, 잘 지내시죠? 아유, 그럼요. 우리 이사 잘했습니다. 집은 좁지만 그래도 뭐 마음은 편하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기, 사부인. 그때는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요. 염치도 없이 굴러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나중에야 알았어요. 우리가 사부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 사니까 오히려 좋아요. 며칠 전에는 노인복지관에 등록해서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깥 양반도 경비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요. 사부인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길 찾았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내린 가혹한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성장시킨 셈이었다. 그들은 기생지형에서 벗어나 자릿지립을 배웠고 나는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았다. 반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노블 레지던스로 나를 보러 온다. 예전처럼 빨랫감을 들고 오거나 반찬을 해달라고 떼를 쓸어 오는 게 아니다. 그녀는 인테리어 잡지를 들고 와서 묻는다. 엄마, 이 커튼 색깔 어때? 엄마 거실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그녀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아니, 내 취향을 궁금해한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진짜 모녀의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대화.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을, 그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다. 나는 배웠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의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예전 이웃을 만난다. 어머, 김 여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 보톡스라도 맞으셨어. 나는 빙긋 웃으며 대답한다. 아니요, 자유를 맞았어요. 내 집에는 지금 젊은 신혼부부가 살고 있다. 그들은 내 장미 정원을 아주 예쁘게 가꾸고 있다고 한다. 월세는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들어와 내 노후를 윤택하게 해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장모,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불리지 않는다. 나는 김영자다.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공간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날 새벽 내가 용기 내어 현관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다. 단지 앞 공원을 산책하던 나는 우연히 옛 동네 이웃이님 여사를 만났다. 어머, 영자씨. 세상에, 정말 영자씨 맞아? 임 여사는 내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반색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굴이 폈네, 폈어.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동동거리는 기색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 보여. 귀부인이 따로 없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임 여사는 내 옛집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젊은 세입자 부부 말이야. 집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가꾸더라고. 영자 씨가 애지중지하던 장미 정원도 그대로고 거기에 허브 화분도 몇 개 더 들여놨더라.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 동네가 다 환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내 집이 타인에게 유린당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보금자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다. 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에 지은이한테 영자 씨가 집을 세주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다 놀랐어. 아니, 늙은이가 무슨 고집으로 저렇게까지 하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었지. 솔직히 걱정도 했고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지금 영자 씨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 그때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단순히 고집 부린 게 아니라 살기를 찾아간 거였어. 나도 집에 가서 우리 며느리한테 영자 씨 얘기 좀 해줘야겠어. 우리 나이에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의 행동이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나는 더 이상 유별난 노인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의 모델이 되어 있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겨울, 뜻밖의 손님이 노블 레지던스를 찾아왔다. 사위 이민호였다. 지은이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다. 그는 두 손에 귤 한 상자를 들고 쑥스러운 듯 현관에 서 있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내 집 거실을 자기 땅처럼 휘젓고 다니며 줄자를 들이대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으려 했다. 아니다. 편하게 앉아라. 소파 놔두고 왜 바닥에 앉니? 내가 권하자 그는 그제야 엉덩이를 걸쳤다.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자 그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을 열었다. 장모님, 꼭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그때 장모님이 그렇게 모질게, 아니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평생 철들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제 아내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요. 민호는 담담하게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 쫓겨나다시피 나갔을 때 사돈부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고 했다. 사부인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며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들은 30일 안에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결국 아들 내외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했다. 민호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부모님은 그곳에서 다시 자신들만의 살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좁다고 불평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손주 용돈 주니까 떳떳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가 빙긋 웃었다. 저희한테 얹혀 살려고 하셨던 게 사실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그런데 막상 독립해서 사시니까 자존감을 되찾으신 거죠. 장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돕는답시고 부모님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절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거절한 것은 누군가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민호야, 고생 많았다. 너도 이제 진짜 가장이 되었구나. 내 칭찬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갈 때 현관에서 다시 한번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존경합니다, 장모님. 저도 장모님처럼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나의 독한 결정이 결국은 모두를 살렸다고. 파국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었다고. 다시 봄이 왔다.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은이가 케이크와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우리는 베란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촛불을 켰다. 봄바람에 실려온 라일락 향기가 베란다를 가득 채웠다. 엄마, 이거 선물이야. 지은이가 내민 것은 두툼한 사진첩이었다. 표지에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김영자의 화양연화, 화영예과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겼다. 그 안에는 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의 흑백 사진, 지은이 입학식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갔던 유일한 여행 사진, 그리고 앨범 중간쯤 내 시선이 멈춘 사진이 있었다. 8년 전, 내 60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었다. 그때 지은이가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고 정수기와 동네 친구들이 모두 모였었다. 사진 속 나는 내 집 거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여왕처럼 웃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축복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 속의 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 주인공이었다. 엄마, 지은이가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이 사진 보면서 깨달았어. 엄마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우리가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가 엄마 자신의 공간에서 주인으로 대접받을 때였다는 걸.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엄마도 욕망이 있고 취향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한 인간이라는 걸. 지은이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엄마, 지난 시간 동안 나 원망 많이 했지. 내가 너무 철없이 굴어서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은아, 원망하지 않는다. 용서할 것도 없어.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너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저 몰랐던 거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었던 것뿐이야. 나도 그랬다. 부모는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묵묵히 참았던 내 탓도 있어. 나는 사진첩을 덮고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배웠다는 거야. 너는 존중을 배웠고 나는 자존을 배웠지.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단단한 걸 얻은 거야. 그날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을 곱씹는 대화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여행과 맛집에 대한 즐거운 수다였다. 우리는 이제 수직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지은이가 돌아가고 밤이 깊었다. 나는 다시 베란다 의자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거대한 별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가족이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1년 전 나는 내 집 안방도 지키지 못해 창고방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스스로를 짐짝 취급하며 늙고 병들면 자식에게 패나 끼치는 존재가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김영자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내 취향으로 꾸며진 공간이 있으며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당당한 시민이다. 나는 배웠다. 진정한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선을 명확히 긋고 지킬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나는 찻잔을 들어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다. 나의 68년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온전히 나만의 것인 찬란한 노후를 위하여. 내일 아침에는 알람 없이 일어날 것이다. 느긋하게 일어나 햇살을 받으며 화분에 물을 주고 읽다만 책을 읽을 것이다. 점심에는 정수기와 만나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에 가기로 했다. 아무런 걱정도 눈치 볼 일도 없는 평범하고도 완벽한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 불을 끄자 집안은 아늑한 어둠에 잠겼다. 그 어둠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자유의 이불이었다. 도시가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 나 김영자도 내 왕국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청하러 침실로 향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침묵 속에서 일으킨 가장 위대하고 조용한 혁명에 관한 이야기다.